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훅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음향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을 네 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 그 동영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이었죠? 2003년 3월이었습니다. 꽤 오래된 건데. 근데 네. 이 동영상이 최근에 다시 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검찰개혁 논의가 분출하기 때문일 겁니다. 방금 들으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동안 수차례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훅뉴스는요. 검찰개혁 그동안 왜 실패했고 이번에 성공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왕 노 대통령 음성을 들은 김에 그 시절 얘기부터 좀 하고 가죠. 네, 노무현 대통령 검찰개혁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실패했죠? 먼저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조직적인 저항. 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박범계 더민주의원의 회고 들어보시죠. 예. 어느 기관 단체보다도 세잖아요. 세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세다는 것은 반대로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전방위적인 사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위력으로 작용하죠. 네. 힘만 갖고 무식하면 해볼만 한데 유능하기까지 합니다. 그 힘을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방어하는데 유능하게 잘 사용을 하죠. 아. 네, 검찰 저항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걸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는 권력기관들이 전부 과거사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려던 때였습니다. 예, 예. 군, 경찰, 국정원 전부 과거사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검찰만 예외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취임 초기라서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셌던 때 아닙니까? 그랬죠. 하지만 대통령이 내후 외환을 겪던 때였습니다. 이라크 파병 또 대북 송금 특검 문제로 야당의 공격 또 지지층의 이탈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요. 노 대통령은요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제도 개혁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입니다. 네. 왜 검찰개혁에 실패했는가.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땠었죠? 검찰개혁에 MB정부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노 대통령 서거로 검찰권 남용 논란이 다시 일면서 예. 2011년에 형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요.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지만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과 배치되는 거라서 실효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설치도 끝내 무산됐고요. 그때 왜 그랬죠? 관할 상임위인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었기 막은 때문입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힘이 막강한 검찰에 약점 잡히지 않은 국회의원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MB 정부 넘어갔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이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 이렇게 해서 이 국정과제로도 채택을 했지만 예. 법무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죠. 주요 간부들이 검찰 출신. 네. 이렇게 오랫동안 검찰을 개혁하려고 정치권이 노력은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뭔가? 핵심 이유는 뭐였죠? 우리 검찰 권한이 지극히 기형적이라서 그것을 원위치시키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검찰과 달리 우리 검찰은요. 엉뚱하게도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은 영어로요. 프로시큐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기소하는 사람이라는 기소하는 뜻입니다. 사람. 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검사는 기소만 하거든요. 그럼 수사는 누가 해요? 경찰 몫입니다. 경찰만 합니까? 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는 물론 수사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왜 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 왜 나눈 겁니까? 그렇게 해야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균형을 이루고 그래야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우리는요.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 검찰에게
기소권에 대해서 수사권까지 부여하면서 이게 괴물이 된 겁니다. 결국 일제 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그 네. 강점기 때부터. 그럼 뭐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검찰이 수사까지 여태 잘 해왔잖아. 뭐 하게 된다고 큰 문제가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수사가요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받죠. 이것과 대비되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대 황운하 교수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그 현재 검찰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부패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권한이 센 곳에는 브로커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있어 왔어요. 그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를 못 하더라. 그러니까 검사 비위가 있더라도 다른 검사가 그걸 수사를 안 하더라.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2011년 그랜저 검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죠.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고소 사건을 청탁받고 그랜저를 선물 받았다는. 그래서 걸렸다는 얘기죠. 걸렸어요. 예. 중앙지검이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엔 검사가 피의자와 유사 성관계를 맺은 일이 발각이 됐습니다. 예, 예. 하지만 검찰은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불구속 기소. 네, 나중에야 판사가 구속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식구 봐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만약 제 식구가 아니었으면 어떨까? 무지막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별건 수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건하고 관련 없는 별건, 다른 건을 조사해서 본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을 테니까 별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못할 일 없이 다 한다. 이런 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별건 수사의 위력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요. 권력과 돈과 유착된 검사도 많죠. 한림대 박노석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예, 예. 직접적 수사를 하다 보니까 권력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계와 이렇게 또 유착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통제만 한다면 사실 유착이 될 일이 없죠. 어떤 나라든 검사가 수사하는 걸 경찰이 모르는 나라가 있느냐. 반대로 또 뭐 경찰이 수사하는 걸 검사가 모르는 나라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검사가 수사하면 경찰이 관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반면에 예. 여기까지가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검찰의 기소권도 말썽이 꽤 여러 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소권을 멋대로 쓰는 문제죠. 자의적으로요. 네. 기소권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데 기소할 사건을 기소 안 하거나 예. 또는 기소 말아야 할 사건을 기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 기억나세요? 2010년 브로커 검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검사가 피의자에게 자신의 매형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예. 피의자를 기소 안 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의 매형은 그 대가로 피의자에게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죠. 네.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건인데 이게 바로 기소 편의주의의 폐해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경찰 길들이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허. 경찰이 제 아무리 수사해도 기소를 안 하면 끝이죠. 안 해버려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려고 해도 예. 검찰이 중간에 뭉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장인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뭉갠 사례가 있습니까? 2013년에요. 현직 부장검사의 친형인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부장검사의 친형이 그렇습니다. 뇌물 받다가 경찰이 무려 6차례나 압수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예. 검찰이 매번 청구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2014년에는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아예 찢어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참 이렇게 큰 검찰 비위 사건 터질 때마다 검찰 개혁하겠다 이번엔 꼭 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총장이 검찰 비위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지난 10년간 6번이나 됩니다. 그래요. 이 셀프 개혁의 결과였던 거죠. 네, 셀프 개혁 안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야당이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남은 과제는 뭔가요? 공수처로 이 검찰의 기소 독점은 깨지지만요. 수사권 문제는 그대로죠. 이 수사권 회수 문제는 형소법의 근간, 나아가서 헌법까지 손질해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 단기적으로는요. 이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는 장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제안입니다. 예.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거대한 권력이거든요. 김경준 주식 대박 사건도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해지려고 하고 뭔가 약간 범성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접 수사 기능도 통제가 이루어야 되는데 일정한 전문가건 국민의원 뽑아서 그 수사 자체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 기소 여부를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그걸. 예, 기소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예. 이런 제안이네요. 장기적으로는 그 검찰에서 회수한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 요거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경찰은 과연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과연 그 정도 역량이 되냐, 뭐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검찰 권력이 분산된다면 경찰 역량도 커질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경찰대 이기수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수사권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발전도 못했어요. 권한이 검찰이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까 최고의 인재들이 그걸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대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경찰한테도 수사권이 명확하게 권한이 있다면 경찰에도 엘리트들이 몰려올 겁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검찰에만 인사들이 몰려가 그게 국가적인 재난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재앙이 돼버린 건. 이 수사구조 개혁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죠. 그런데 여당이 지금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의 경험을 봤을 때 여론만 받쳐준다면 여당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참 검찰 개혁 이번엔 꼭 해야 된다. 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하도 자주 들어서 이제는 좀 무덤덤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왜 다시 검찰 개혁인가? 왜 꼭 필요한가? 오늘 권민철 기자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검찰의 순기능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만 정의로운 검찰도 많죠. 물론이죠. 예. 사회 정의의 보루라는 검찰이 국가의 중추 사정기관으로 똑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다뤄봤습니다. 검찰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훅 뉴스였습니다.